법정에서 밝혀지는 30년의 진실. 새벽 5시, 김지수는 유치장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오늘은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김지수 씨, 준비하세요. 교도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이를 살렸을 뿐이야. 지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천산그룹 강태성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50대 청소부인 자신은 너무나 미약했다.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지수는 고향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지수가 서울로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수야,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는 눈과 귀를 조심해라. 큰 집에는 큰 집의 비밀이 있는 법이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이야. 오전 10시, 방청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다. 땡땡그룹 후계자 상해 사건은 이미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지수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수 씨,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박 변호사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다. 맞은편 원고석에는 강태성 회장이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회사에서 나온 3명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쌓아놓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고 이어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이어졌다. 지수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래야 떨림을 멈출 수 있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강태성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회장님, 그날 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아들 윤호는 선천적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아이에게 의료 지식도 없는 청소부가 함부로 손을 댔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급한 해외 출장으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강 회장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마치 눈물을 닦는 것처럼. 제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돈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증거 없는 추측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사실만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회장님, 그날 밤 윤호 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가 묻는 것은 피고인이 처치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했다고 단정하십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당일 응급실 의료 기록입니다. 담당 의사 소견에 따르면 환자는 내원 당시 이미 1차 지혈 처치가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 출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처치가 아이를 살렸다는 뜻 아닙니까? 방청석이 술렁이었다. 그건 우연이었을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섞였다. 이번에는 지수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김지수 씨, 그날 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냥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당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별당은 금지 구역이었으니까요. 계속하세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흘러서 이불이 다 젖어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관리인님께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119에 전화했지만 산속이라 도착하려면 40분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고향 마을에는 병원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치면 먼저 지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코를 막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코 윗부분을 눌러주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판장님, 박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작은 도자기 파편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피고인이 풍월원 별당 근처에서 발견한 도자기 파편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항의했다. 재판장님, 제출하는 증거가 본 사건과 무관해 보입니다. 변호인, 관련성을 설명하십시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30년 전 강태성 회장과 고 이정아 여사의 혼인 기록입니다. 당시 혼수품 목록에 청자 매화문 항아리 한 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파편은 그 항아리의 일부입니다. 감정 결과 조선시대 후기 청자로 확인되었으며 파손된 지 약 3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장이 파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발견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별당에 숨겨진 서랍장 밑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극도로 금지한 그 별당입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그냥 오래된 파편일 뿐입니다. 변호인, 이 증거가 왜 중요한지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박 변호사는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재판장님, 이 파편은 단순한 도자기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전 한 여인의 비극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때였다. 방청석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말끔히 다림질된 옛날식 양복을 입고 있었고 흰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재판장님.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게 증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태성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만식. 자네가 왜 여기? 저 사람은 증인 명단에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노인은 또박또박 말했다. 제 이름은 정만식입니다. 30년간 강태성 회장님의 집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부인 이정아 사모님을 모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증언하실 게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왔습니다. 정만식 집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청 집사. 강 회장이 고함쳤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정만식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이정아 사모님은 명문가의 외동딸이셨습니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당시 신생 기업인이었고 이정아 사모님 집안의 재력과 명성이 필요했죠.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 집사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아이를 가지실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회장님은 변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별당에 가두셨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식사를 드리는 일만 맡았습니다. 그 별당이 지금의 금지 구역입니까? 네. 사모님은 그곳에서 5년을 사셨습니다. 아니, 갇혀 계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도자기는 사모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죠. 사모님은 매일 그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정 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술에 취해 별당에 오셨습니다. 사모님께 소리를 지르셨죠. 사모님은 견디지 못하고 그 항아리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그게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3일 후 사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사인은 희귀병 악화였지만 저는 압니다. 사모님은 마음이 먼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검사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현재 강윤호 군은 누구입니까?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이정아 여사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정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윤호 도련님은 사모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집사, 그만해. 하지만 정 집사는 멈추지 않았다. 윤호 도련님은 이정아 사모님의 조카, 사모님 동생의 딸을 대리모로 하여 태어난 아이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회장님은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재혼하셨습니다. 지금의 부인이시죠. 하지만 그 부인께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사모님의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그 아가씨에게 거액을 주고 대리모를 제안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이정아 사모님과 같은 혈통이었고 같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호 군의 희귀병은 네, 이정아 사모님 집안의 유전병입니다. 회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후계자가 필요했기에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정 집사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별당을 봉쇄하고 윤호 도련님을 외부와 차단시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정 집사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기록한 일지입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5년 그리고 윤호 도련님이 태어난 과정.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재판장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정만식 씨, 당신은 30년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증언하는 겁니까? 정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이 무서웠습니다.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입을 열면 제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정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신문을 보았습니다. 저 청소부가 아이를 살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정 집사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김지수 씨, 용서하십시오. 제가 진작 나섰더라면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변호인,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정 집사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정아 여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 집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아프신 몸으로도 항상 미소 지으셨죠. 정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분이 별당에 갇혀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제 죄입니다. 저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아빠. 모두가 돌아보았다. 윤호가 방청석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10살 소년.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호야. 강 회장이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당장 나가. 하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재판장님. 윤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도 말할 것이 있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 피해자예요. 윤호는 증인석에 올랐다. 작은 채구라 의자에 앉으니 겨우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윤호야, 넌 내려와. 강 회장이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윤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아파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를 도와준 분이 감옥에 있는 건 괜찮지 않아요. 윤호군.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코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조 이사님을 불렀는데 안 오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저분이 온 거니? 네. 저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걱정하는 얼굴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코를 막아주고 머리를 숙여주고 계속 제 곁에 있어줬어요. 눈물이 윤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가 왔을 때 아빠는 무작정 저분께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지만 윤호는 흐느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뻔했을 때 곁에 있었던 건 저분뿐이었어요. 아빠가 아니라.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강태성 회장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만식 씨의 증언은 사실입니까? 저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기업을 키워야 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첫 부인을 별당에 가둔 것도요. 그건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5년간 외부와 단절시킨 것이 건강을 위해서였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윤호 군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침묵. 회장님 대답하십시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왜 청소부를 고소했습니까? 정말로 아들의 안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였습니까? 강 회장은 무너졌다. 저는 그저, 회장님, 저는 무서웠습니다. 별당에 청소부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밝혀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어차피 힘없는 청소부 하나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용.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행위 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남용, 진실의 은폐,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모함입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다. 그도 오랜 시간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김지수 씨. 지수가 일어났다. 당신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반면 강태성 회장, 당신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의 첫 부인에게 한 일,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 김지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재판장님. 오원고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또한 강태성 회장에 대해서는 무고죄, 위증죄로 추가 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윤호를 바라보았다. 윤호 군의 양육권과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정법원 심리를 권고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비밀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지수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지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만식 집사였다. 집사님. 제가 진작 나섰더라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집사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정 집사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윤호 도련님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용기를 주셔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줌마. 윤호가 달려왔다. 어머니와 함께였다. 아줌마, 저 아줌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지수는 무릎을 꿇고 윤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윤호야, 지금은 좀 괜찮니? 네. 이제 별당에서 안 살아도 돼요. 엄마가 새 집을 구할 거래요. 윤호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우리 윤호를 살려주셔서.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슬픔. 윤호를 잘 돌봐주세요. 지수가 말했다. 이 아이는 강한 아이예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윤호가 지수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이거 읽어주세요. 나중에. 꼭이요. 그날 밤 지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윤호의 편지를 펼쳤다. 지수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영웅은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영웅은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도 아줌마처럼 용감해지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래요. 감사해요. 아줌마가 살려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윤호가.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큰 도시에서 작은 청소부 하나가 거대한 권력과 맞서 이겼다. 아니, 이긴 것은 지수가 아니었다. 이긴 것은 진실이었다.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 도자기 파편 속에 갇혀 있던 진실, 한 늙은 집사의 양심 속에 숨어 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10살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정직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1년 후 지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만식 집사는 자신의 일지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제목은 30년의 침묵 그리고 용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전액 희귀병 환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다. 강태성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했지만 윤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윤호는 새 학교에 다니고 있다. 친구들도 생겼다. 여전히 병원에 자주 가지만 이제는 비밀 속에 갇혀 있지 않다. 그의 어머니는 윤호를 위해 희귀병 환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지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줌마, 저예요. 윤호예요. 윤호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학교에서 나의 영웅 발표를 하는데 아줌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윤호야. 아니에요. 윤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줌마는 제 영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옳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래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자기 파편 하나가 30년의 어둠을 밝혔다. 한 청소부의 용기가 권력의 벽을 무너뜨렸다. 한 늙은 집사의 양심이 침묵의 사슬을 끊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진실이 모두를 구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